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렇습니다. 노후를 편히 보내시라고 시어머니를 모셨더니 며느리는 조용히 친정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남편이 이유를 묻자 아내는 차갑게 대답했죠. 어느 날이든 좋으니 저녁 6시에 딱 맞춰 집에 한번 와보세요. 그럼 모든 걸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낡은 버스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강남대로의 꽉 막힌 도로 위에서 1미터씩 힘겹게 나아가는 차체의 진동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둑해졌고 퇴근 시간에 자욱한 미세먼지와 뒤섞인 노란 가로등 불빛이 숨막히는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도시의 매캐한 공기가 지금 우리 집의 그 공기보다는 차라리 1000배는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손목시계는 오후 5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지금쯤 저는 작은 부엌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민준 씨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12층 아파트는 저의 천국이었습니다. 교단에 서서 하루 종일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를 내려놓는 곳, 온전히 제 자신이 될 수 있고 사랑받고 위로받는 공간이었죠. 하지만 그건 모두 과거의 이야기.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 오시기 전 2달 전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지금 저는 경기도 외곽, 친정 부모님이 계신 낡은 빌라로 향하는 470번 버스 안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갈아입을 옷 몇 벌과 간단한 세면도구, 그리고 미처 다 만들지 못한 수업 교환뿐이었습니다.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동료 교사들에게 늘 온화하고 인내심 강하다는 칭찬을 듣던 초등학교 교사, 남편에게 늘 이해심 많다고 자랑이던 아내가 오늘 집을 나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어린애처럼 토라진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일을 벌이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의 그 한계는 지난 60일 동안 조금씩 갉아먹히다가 바로 오늘 오후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버스기사 아저씨가 갑자기 끼어든 오토바이를 향해 고함을 치는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학교에서 친정집까지는 오토바이로 40분, 이런 퇴근 시간 버스로는 1시간이 훌쩍 넘게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길이 막힐수록, 버스가 느리게 갈수록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도로 위에서 보내는 1분 1초가 박 여사님과 마주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거실의 그 혼란스러운 광경을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리고 귀에 박히는 그 가시돋친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오늘 저녁은 집에 가서 먹고 자고 가겠다고 전화했을 때 놀라시던 엄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민준이랑 무슨 일 있니? 저는 차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민준 씨가 출장을 가서 혼자 있기 심심해 부모님과 함께 있으려고 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시는 건 원치 않았습니다. 엄마는 평생 저희 자매를 위해 고생만 하셨으니까요. 당신 딸이 직접 돈을 보태 산 바로 그 집에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아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가방 속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을 잠시 바라보다 저는 결국 무음으로 바꾸고 핸드폰을 허벅지 아래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직 그와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심함에 가까운 묻어남이 모든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든 촉매제였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오니 제가 낮 동안 무슨 일을 겪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 어머니는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한 위대한 분이셨고 그런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우리 부부의 복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복은커녕 행복했던 우리의 보금자리는 이제 태풍이라도 휩쓸고 간 듯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버스가 종점에 멈췄습니다.
저는 가방을 고쳐 메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도시 외곽의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며 곶집 타는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자 가슴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멀리 부모님 댁의 작은 불빛이 따뜻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란스러운 도시와 무거운 마음을 등 뒤로 한 채 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향해 걸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누군가의 인기척이나 일부러 내는 헛기침 소리에 놀라 깨지 않고 푹 잠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한 그 운명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2달 전 어느 화창한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신이 나서 어머니가 이제 우리와 함께 살며 노후를 보내실 거라고 통보했습니다.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박 여사님은 시골집에 홀로 계시며 적적해 하셨고 날씨가 붙을 때마다 몸이 쑤신다고 하셨습니다. 민준 씨는 외아들이었고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자식된 도리였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찬성했고 어떤 반대 의견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먼저 나서서 작은 방을 깨끗이 치우고 새 이불과 베개를 사며 어머니 맞을 준비에 들떴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따뜻한 가족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낮에는 우리 부부가 출근하고 어머니는 집에서 편히 쉬시다가 저녁에는 다 함께 모여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어른을 공경하면 어른도 저를 예뻐해 주실 거라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고속버스를 타고 오신 게 아니라 동네 아는 사람의 용달차를 통째로 빌려 짐을 싣고 오셨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용달차가 멈춰서자 경비 아저씨는 트럭 뒷칸에 산처럼 쌓인 온갖 잡동사니를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낡은 마대자루, 때 묻은 소쿠리, 빛바랜 보자기, 심지어는 이가 빠지고 낡은 장아찌용 항아리까지 있었습니다. 저와 민준 씨가 마중을 나가자 박 여사님은 저를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뜨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시더니 대뜸 한마디 툭 던지셨습니다. 어이구, 며느리는 집에 있으면서 옷차림이 아주 화려하네. 그 원피스 꽤나 비싸겠다. 저렇게 짧아서 뭘 가리기나 하겠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입가의 미소는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입고 있던 것은 무릎을 넘는 단정한 길이에 평소 출근할 때도 즐겨 입던 우아한 원피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골 어르신들은 검은 바지에 수수한 윗도리 차림에 익숙하시니 낯설게 보이실 수도 있겠다고요.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오시는 길 힘드셨죠? 박 여사님은 제게 대답도 없이 짐을 나르는 기사 아저씨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조심해서들 옮겨요. 안에 다 귀한 것들이니까. 그릇 하나라도 깨지면 물어내야 할 줄 알아요. 민준 씨가 멋쩍게 웃으며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집에 살림살이 다 있어요. 낡은 물건들 이렇게 많이 가져오시면 집만 좁아져요. 도로 가져가시라고 할까요? 박 여사님은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서울 물건들은 다 겉만 번지르르 하지. 며칠 쓰면 고장나. 이건 내가 수십 년을 쓴 그릇이랑 냄비인데 아직도 멀쩡해. 가져와서 아껴 써야지. 돈이 땅 파서 나오는 줄 알아? 결국 민준 씨의 미약한 만류와 저의 난감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갑오들이 우리 12층 아파트로 옮겨졌습니다. 모던하고 미니멀한 화이트와 그레이 톤으로 꾸며진 우리 집에 누런 마대자루와 시커먼 대나무 소쿠리가 원목, 마루 거실 한가운데에 떡하니 자리 잡자 공간은 형언할 수 없이 기괴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안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집안을 어슬렁거리며 가구 하나하나를 만져보고는 혀를 차며 불평을 늘어놓으셨습니다. 크림색 패브릭 소파는 때가 잘 탄다고, 이중 커튼은 거추장스럽고
바람을 막는다고, 평면 TV는 너무 커서 전기세만 많이 나온다고 투덜거리셨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어머니가 아직 적응이 안 되셔서 그래 라며 해맑게 웃었지만 저는 여자의 직감으로 마음속에 스며드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보는 어머니의 눈빛에는 자식을 보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교도관이 새로 들어온 수감자를 뜯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감시와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 옆에 누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조금만 더 참고 어머니 비위를 맞춰드리면 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인내가 앞으로 닥쳐올 악몽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님이 발을 들인 순간부터 이 집은 더 이상 우리 부부의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녀가 자신의 독단적인 방식대로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그녀만의 영토가 되어가고 있었고, 순종적인 며느리인 저는 가장 먼저 개조되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시고 첫 출근을 하던 날, 제 마음은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학교에 있는 내내 마음이 불안해서 틈틈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집에 무슨 일이 없나 확인했습니다. 4시 30분의 수업을 마치자마자 저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 민준 씨가 좋아하는 생선조림을 해드려 시어머니의 환심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며 싱싱한 갈치 한 마리와 물을 샀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낯선 광경이었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지만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구두를 벗고 실내화로 갈아신은 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박 여사님은 싱크대 앞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돌아선 그녀의 손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시커먼 행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왔냐? 옷 갈아입고 나와봐라. 할 말 있다. 그 목소리에는 저를 반기는 기색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저는 네, 라고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다시 부엌으로 나왔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끼던 투명한 강화유리 찬장, 2달치 월급을 꼬박 모아 장만한 순백의 고급 도자기 그릇 세트가 있던 그곳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그릇들, 이가 빠진 멜라민 접시, 그리고 시골에서 가져오신 곰팡이가 쓴 듯한 굵은 나무젓가락이 대신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더듬거렸습니다. 어머니, 제 그릇들 다 어디 갔어요? 박 여사님은 태연하게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부엌 구석에 놓인 커다란 박스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창고에 다 넣어놨다. 그게 그릇이냐? 제사상에 올리는 것처럼 허옇고 종이장처럼 얇아서 손대면 독하고 깨지겠더라. 이 집에 돈이 썩어나서 그딴 걸 자꾸 사들여? 저는 얼굴에 피가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그릇 세트는 제 자부심이었고 설거지할 때마다 애지중지 다루던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기가 아니라 제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자 미적 감각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고급 도자기라서 열에도 강하고 쉽게 안 깨져요. 비싸게 주고 산 거란 말이에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 여사님은 손을 내저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비싸긴 뭐가 비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밥은 아무 그릇에나 담아 먹으면 되지. 이 플라스틱 그릇은 튼튼하고 가볍고 떨어뜨려도 안 깨지고 색깔도 알록달록해서 보기 좋잖아. 네가 사놓은 건 허여멀기만 해서 보기만 해도 입맛이 뚝 떨어진다. 여자는 살림을 알뜰하게 해야지. 이렇게 돈을 물쓰듯 쓰면 남편 길바닥에 나앉게 하는 거야. 저는 찬장에 놓인 조잡한 색깔의 플라스틱 그릇들을 보았습니다. 마치 저희 집 모던한 부엌이 아니라 값싼 동네 분식집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플라스틱 그릇은 오래 쓰면 기름때가 끼고 흠집이 나고
뜨거운 음식을 담으면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매일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끼시는 마음은 알겠지만 플라스틱 그릇에 뜨거운 음식을 담는 건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냥 도자기 그릇을 쓸게요. 제가 조심해서 안 깨뜨릴게요.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은 저를 노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이제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내가 저 플라스틱 그릇, 쇠그릇으로 민준이 수십 년을 키웠는데 저렇게 컸어. 어디 아픈 데 하나 없잖아. 네가 나이가 몇인데 글자 몇 개 더 배웠다고 시어미한테 대들어? 내가 결정했어. 이제부터 이 그릇 쓰는 거야. 싫으면 굶든가. 말을 마친 박 여사님은 거실로 나가 TV를 켜고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는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저는 비닐봉지 속 싱싱한 갈치를 보고 다시 찬장의 알록달록한 그릇들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목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고 창고로 달려가 제 그릇들을 전부 꺼내고 싶었지만 이성이 저를 막았습니다. 이제 겨우 첫날인데 제가 강하게 나가면 민준 씨가 곤란해지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시작부터 틀어질 게 뻔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분노를 사겼습니다. 그래, 일단은 맞춰드리자. 그날 저녁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늦게 퇴근한 민준 씨는 생선조림이 맛있다며 칭찬했지만 자신이 낡은 연두색 플라스틱 그릇을 들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었고 저는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가 빠진 멜라민 접시에 담긴 반찬들을 보며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제 자랑이었던 세련된 부엌은 박 여사님이 지배권을 장악한 첫날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불공평한 전쟁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플라스틱 그릇의 충격 이후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24시간 내내 집에 붙어 물건을 감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출근을 해야 했고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의 비극은 첫날보다 몇 배는 더 끔찍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고 저는 하루 종일 수업이 있어 어제보다 조금 늦게 퇴근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데 오른쪽 눈꺼풀이 계속 파르르 떨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12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복도에서부터 쇠붙이가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유럽에서 직수입한 거실과 부엌의 가장 멋진 포인트였던 원형 원목 식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시골 잔치집이나 동네 호프집에서나 볼 법한 길쭉한 스테인리스 접이식 테이블이 떡하니 놓여 있었습니다. 차갑게 번쩍이는 상판, 앙상한 다리,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싼 6개의 스테인리스 의자. 건드리기만 해도 귀에 거슬리는 제 많은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원목 식탁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결혼기념일 선물이었습니다. 함께 백화점을 돌며 고르고 골라 비싼 가격에 망설이다 큰맘 먹고 산 것이었습니다. 따뜻한 나무의 감촉, 부드러운 나뭇결, 그리고 원만함을 상징하는 둥근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하던 그 순간들을 저는 사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는 목이 메어 소리쳤습니다. 박 여사님이 안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소란이야? 이웃집에서 듣겠네. 저는 차가운 스테인리스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 식탁,
어디 갔어요? 박 여사님은 태연하게 스테인리스 의자에 앉아 녹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느긋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 둥그런 거? 밑에 경비 아저씨한테 싸게 팔았지. 그 양반이 포장마차 여는데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가져가더라. 집도 넓어지고 좋네. 어머니, 그 식탁이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150만 원이에요. 그걸 왜 파세요? 저는 더 이상 목소리를 제어할 수 없어 소리쳤습니다. 박 여사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보더니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뭐? 150만 원? 사기당했네. 그런 합한 쪼가리가 무슨 150만 원이야. 집은 좁아 터졌는데 그 둥그런 게 길은 다 막고 물만 묻어도 얼룩지고 곰팡이 쓸까봐 조마조마하고 내가 2만 원 받고 속 시원하게 팔아버렸어. 그것도 꽤 잘 받은 거야. 2만 원? 150만 원짜리를 2만 원에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추억과 노동의 대가를 단돈 2만 원에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러실 수 있어요? 저희 물건이잖아요. 저는 억울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우는 것을 보자 박 여사님은 얼굴을 굳히더니 찻잔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지금 우는 거야? 내가 집안을 깨끗하고 넓게 만들어줬는데 도리어 나를 탓해? 이 테이블은 아래층 5층 아저씨가 국밥집 정리하면서 5만 원에 싸게 준 거야. 튼튼하고 깨끗하고 쓱 닦으면 그만이고 잔치상 차려도 부서질 걱정 없고 이제 집이 얼마나 넓어 보이냐. 저는 아늑했던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관처럼 차가운 스테인리스 테이블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낯설고 흉물스러워서 눈이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집 전체의 조화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저는 넓어진 게 아니라 추위를 느꼈습니다. 그 스테인리스 테이블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제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런 거 싫어요. 제 식탁 돌려주세요. 저는 흐느꼈습니다. 박 여사님은 벌떡 일어나 제 얼굴에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썩은 나무 판때기 하나 때문에 시어미한테 대들어? 내가 다 이 집을 위해서, 우리 민준이를 위해서 한 일이야. 내가 뭔데 기어올라? 그게 그렇게 아까우면 내가 가서 찾아와.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무력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고물상을 찾아 달려갈 수도 시어머니를 내쫓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였고 배운 사람이었고 버릇없이 굴어서는 안 됐습니다. 현모양처라는 보이지 않는 밧줄이 제 손발을 묶고 이 부조리함을 견뎌내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가 퇴근해 새 테이블을 보고는 깜짝 놀라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웬 테이블이 거실에 떡하니 있어? 박 여사님이 얼른 달려나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 그 나무 식탁 다리가 금이 갔더라. 나중에 우리 손주라도 다칠까봐 무서워서 내가 치워버렸어. 튼튼한 걸로 임시로 하나 샀다. 민준 씨는 인상을 썼지만 물건이 고장났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몇 마디 투덜거리다 말았습니다. 에이, 그냥 둬. 엄마가 좋다는데 뭐. 어떤 테이블이면 어때? 없어진 건 나중에 새로 사면 되지. 속상해하지 마. 엄마도 늙으셔서 그래. 우리가 좀 맞춰드려야 집안이 조용하지. 민준 씨의 말은 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이건 단순히 식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존중의 문제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단 1원도 보태지 않은 이 집에서 우리의 사생활을 난폭하게 침범하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었던 남편은 아내의 감정을 무시한 채 그저 평화를 유지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스테인리스 테이블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플라스틱 그릇과 쇠젓가락이 상판에 부딪히며 쨍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제 공간을 공격당한 후
저는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더 이상 집에 오고 싶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만들어내는 기괴한 변화들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돌아와야 했습니다. 아직은 집을 나설 용기가 없었으니까요. 셋째 날, 몹시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니 온몸이 지치고 입맛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원한 콩국수가 미치도록 먹고 싶었습니다. 고소하고 시원한 국물 맛을 상상하니 입에 침이 고였습니다. 퇴근길에 단골 식당에 들러 콩국수 한 그릇을 포장하고 후식으로 먹을 두리안 한 팩도 샀습니다. 오늘 밤 민준 씨는 회식이라 늦고 시어머니는 5시 반이면 저녁을 드시니 나 혼자만의 맛있는 저녁을 즐길 수 있겠지. 저는 기분 좋게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냄새가 새지 않도록 콩국수와 두리안을 비닐봉지로 3겹이나 꽁꽁 싸서 냉장고 맨 아래 칸에 넣어두었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나와서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상쾌한 기분으로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넣어둔 소중한 음식 2팩이 있던 맨 아래 칸이 깨끗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다른 칸을 다 뒤져봐도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가보니 제 콩국수가 담긴 봉지가 재활용 쓰레기 수거함 문고리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국물이 새어나와 시큼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냄새나서 거기다 걸어놨다. 집 안에 두니 역해서 못 참겠더라. 피가 머리로 솟구쳤습니다. 두통이 지끈거렸습니다. 그건 제 저녁 식사였고 힘든 하루를 보낸 저에게 주는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왜 그걸 버리신 걸까요? 어머니, 저는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박 여사님은 제 고함에 놀라 허둥지둥 달려오셨습니다. 왜 그래? 뭐가 문제야? 저는 손가락으로 쓰레기통을 가리키며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제 음식을 버리셨어요? 제가 방금 사온 건데 먹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박 여사님은 힐끗 보더니 입술을 길게 삐죽였습니다. 아, 그 시큼한 냄새 나는 거? 나는 네가 쓰레기를 가져온 줄 알았지. 냉장고 문을 여는데 그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러서 토할 뻔했다. 음식은 향기롭고 깨끗해야지. 누가 그런 역한 걸 먹어. 버리길 잘했지. 거기 놔두면 다른 음식에 냄새 배서 누가 먹겠어. 저는 할 말을 잃었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콩국수랑 두리안이에요. 제 별미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고요. 비닐로 3겹이나 쌌는데 어떻게 냄새가 나요? 어머니가 안 드시면 제가 먹으면 되잖아요. 왜 마음대로 버리세요? 별미는 무슨 별미, 해괴망측한 거지. 박 여사님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이 집 부엌은 내가 관리해. 그런 더러운 건 이 집에 들일 수 없어. 먹고 싶으면 나가서 사 먹어. 집에 가져와서 공기 오염시키지 말고. 너 교사라면서 위생관념도 없냐?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제 자존심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제 취향을 해괴망측하다고 했고 제 음식을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콩국수 한 그릇을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여긴 제 집이에요.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을 권리가 있어요. 저는 절망 속에서 외쳤습니다. 박 여사님은 잠시 멈칫하더니 갑자기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동네 사람들, 와서 좀 보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아요. 여기가 자기 집이래요. 그럼 나는 얻어 사는 식객이니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민준아, 우리 아들, 네, 마누라가 이 어미한테 욕하는 것 좀 봐라.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내쫓은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제 정당한 권리를 지키려 했을 뿐인데 지난 사흘간 억눌려왔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도 싸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거실에서는 박 여사님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시골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막았고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박 여사님처럼 독단적이고 완고한 시어머니에게는 참으면 참을수록 더 기어오를 뿐이라는 것을. 이 집에는 더 이상 제가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집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단호하게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12시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 민준 씨가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죽은 듯이 누워 자는 척했지만 온 신경은 곤두서 있었습니다. 희미한 술 냄새와 함께 민준 씨가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침대에 누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침묵은 제가 겪고 있는 부당함에 대한 동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남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안 잤어요? 민준 씨가 술 기운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기다렸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제 목소리는 진지했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민준 씨는 피곤한 얼굴로 눈을 비볐습니다. 너무 늦었어. 내일 얘기하면 안 될까? 오늘 회식이 너무 힘들었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듣지 않으면 내일 제가 이 집에 남아있을 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단호한 말에 민준 씨의 잠이 확 깨는 듯 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등을 기대고 앉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또 어머니 얘기지.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울음을 참으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제가 사온 음식을 전부 버리셨어요. 썩은 냄새나는 더러운 음식이라고요. 하지만 그건 제 돈으로, 제가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거예요. 그릇부터 식탁, 제 저녁밥까지. 어머니는 제게 한마디 말도 없이 마음대로 버리셨어요. 저는 이 집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에요. 저는 민준 씨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연세가 있으시니 우리와 생각이 다르실 수 있죠. 하지만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은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당신 말은 들으실 거예요. 어머니께 잘 좀 말씀해 주세요. 제발 제 물건 좀 버리지 말라고요. 저도 하루 종일 일하고 오면 너무 피곤해요. 집에 와서는 그냥 조용히 쉬고 싶어요. 민준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어머니가 시골 생활에 익숙하셔서 내가 꼼꼼한 게 눈에 거슬리셨나 보네. 내일 내가 어머니랑 얘기해 볼게. 걱정 말고 어서 자.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민준 씨의 약속은 홍수 속의 구명조끼 같았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제 남편이 저를 지켜줄 방법을 알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내일은 해가 뜰 거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온 가족이 좋아하는 소고기 뭇국을 끓여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식사 후 민준 씨는 어머니께 거실에서 차 한잔 하자며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초조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안일 도와주시는 건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서연이 물건은 버리지 말아주세요. 걔도 다 생각이 있어서 사는 거니까요. 그리고 요즘 돈 벌기 힘든데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민준 씨는 아주 부드럽게
효자 아들처럼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남편이 참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 여사님의 연기력을 너무 얕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박 여사님은 찻잔을 쾅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아침부터 나를 불러내서 훈계하려고 했구나. 어젯밤에 그년이 너한테 또 뭘 일러 바쳤지? 어이구, 대단하다. 낮에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밤에는 남편한테 붙어서 시어미 욕을 해? 욕이라니요. 어머니, 그냥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민준 씨가 당황하며 설명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큰지 부엌에 있던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평생 안 먹고 안 입고 자식 하나 키워놨더니 늙어서 도시까지 와서 밥해 먹이고 잠자리 봐줬더니 나를 식모 취급하네. 내가 더러운 거, 몸에 나쁜 거 버린 게 다 너희들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건데 이제 며느리가 아들 부추겨서 나를 집안 망치는 사람으로 만들다니. 민준아, 내 마누라가 그렇게 좋으면 마누라랑 살아. 나는 그냥 시골 가서 죽어버릴란다. 그녀는 가슴을 쿵쿵 치며 눈물 콧물을 쏟아냈습니다. 민준 씨는 허둥지둥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언제 어머니를 탓했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부엌 싱크대 모서리를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잡고 서 있었습니다. 연기였습니다. 명백한 연기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맛있게 국밥을 드시던 분이 어떻게 저렇게 서럽게 울 수 있을까요? 그녀는 교묘하게 본질을 흐리고 자신의 난폭한 간섭을 숭고한 희생으로 둔갑시켰으며 민준 씨의 진심 어린 조언을 불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입만 살아서는 박 여사님은 제가 들으라는 듯 소리쳤습니다. 내 앞에서는 내내 하면서 뒤에서는 호박씨나 까고 내가 촌스럽고 더럽다고 무시하는 거지. 됐다. 이제부터 너희들 물건에 손 하나 까딱 안 할 테니 어떻게 살든 죽든 내버려 둘란다. 민준 씨는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려 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마치 이것 봐. 너 때문에 엄마가 우시잖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젯밤에 피어났던 희망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졌다는 것을. 저는 시어머니의 노련함과 계산적인 연기 앞에 패배했습니다. 그녀는 제 생활 공간뿐만 아니라 제 남편의 신뢰까지 빼앗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의 쇼가 끝난 후 박 여사님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선언한 대로 아무 것에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밥도 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잔혹한 냉전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늦잠을 자고 나가서 아침을 사 먹고는 점심때가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벗어놓은 옷은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었고 음료수 병과 과자 봉지는 바닥에 굴러다녔습니다. 제 원목마루에는 끈적한 얼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싱크대에는 그녀가 먹고 그대로 던져놓은 그릇들이 쌓여갔습니다. 저는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그녀가 남겨놓은 전쟁터를 치워야 했습니다. 엄마가 삐치셨으니 내가 좀 참아라는 민준 씨의 말 때문에 한마디 불평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의 침묵은 더 무서웠습니다. 그녀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제가 인사를 해도 대답이 없었고 제가 물어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오직 민준 씨와만 대화하거나 시골 사람들과 시끄럽게 통화할 뿐이었습니다. 김 여사. 나야. 여기. 좋지. 아들이 얼마나 잘해주는데. 근데 며느리가 너무 공주님이라 탈이야. 조금만 뭐라 하면 삐치고 우리 민준이가 팔자가 사나워서 저런 걸 만났지. 그녀는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크게 통화했고 그날 조된 모욕적인 말들이 매일 제 정신을 고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적인 테러는
더 끔찍한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녀가 우리 집을 경로당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청소도 요리도 하지 않게 된 박 여사님은 시간이 남아 돌았습니다. 그녀는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가사도우미를 하거나 손주를 봐주는 동양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해 보니 우리 집 현관문 앞에 때에 전 슬리퍼 대여섯 켤레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요란한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으로 들어선 순간 혼란스러운 광경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 여사님과 4~5명의 다른 아주머니들이 거실 한가운데 놓인 스테인리스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 테이블의 용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온갖 종류의 견과류, 과자, 음료수 병이 널려 있었고 바닥에는 해바라기 씨 껍질이 가득했습니다. 어머, 박 여사 며느리 왔네. 인물은 훤하네. 화려한 꽃무늬 옷을 입은 뚱뚱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훤하긴요. 얼굴값 하느라 인사성도 없어요.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얼굴은 잔뜩 부어서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막 들어와 입도 떼기 전에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저는 작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는 방으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사라더니 사람 무시하네.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렇지 뭐. 우리 때랑은 달라. 박 여사가 너무 순해서 며느리가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았네. 저는 방문을 닫았지만 밖의 소음은 여전히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시장에서 싸우는 것처럼 큰 소리로 자식 얘기, 돈 얘기, 온갖 세상사를 떠들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거실을 엿보았습니다. 갈라지고 흙먼지가 묻은 그들의 맨발이 제가 매일 정성껏 닦던 원목 마루를 아무렇지 않게 짓밟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소파에 다리를 올리고 수박을 먹으며 수박물이 뚝뚝 소파 위로 떨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했던 제 집은 이제 난장판이 된 시장과 다름없었고 집주인인 저는 죄인처럼 침실에 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 모임은 아주머니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박 여사님의 모임에는 남편들이나 동양 경비 아저씨들까지 합세했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담배 냄새였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자욱한 담배 연기. 할아버지 몇 분이 베란다에서 뻑뻑 담배를 피우고 계셨습니다. 박 여사님과 친구분들은 해바라기 씨를 까먹고 있었고 껍질은 온 사방에 널려 마루 틈새까지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 우아한 크림색 커튼은 담배 연기에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공기는 숨쉬기 힘들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에어컨은 18도로 설정되어 있었지만 환기시킨다며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놓아 냉방기는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담배는 좀. 여긴 아파트라 환기도 잘 안 되잖아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불평했습니다. 시끄럽게 웃고 떠들던 박 여사님이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참나, 손님들이 오셔서 기분 좋게 담배 한 대 피우시는 게 뭐 어때서 그래. 환풍기 틀면 금방 빠져. 친구들 앞에서 내체면 깎지 마. 이가 누런 손님 한 분이 허어 웃었습니다. 새댁말이 맞아요. 박 여사, 우리가 베란다 나가서 피울게. 나가긴 뭘 나가요. 내 아들 집인데 내 맘대로 하지. 그냥 앉아서 피워요. 냄새 맡기 싫은 사람은 딴 데가 있으면 되지. 박 여사님은 손님들 앞에서 위세를 부리듯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고 바닥과 테이블 위에 흩어진 해바라기 씨 껍질과 담뱃재를 보았습니다. 완전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 쪽으로 돌아서서 가방을 들고 그대로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가? 밥 안 하고? 박 여사님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제 마음이에요.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버릇없이 대든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수라장에 단 1초도 더 머물 수 없었습니다. 폐는 담배 연기로 터질 것 같았고 머리는 소음으로 지끈거렸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거리를 헤매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돌아갔고 집은 전쟁터처럼 난장판이었습니다. 바닥은 음료수와 해바라기 씨 껍질, 담뱃재로 끈적거렸습니다. 박 여사님은 그 혼돈을 제게 남겨두고 잠자리에 든 후였습니다. 저는 쓰레기 더미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울 힘도 없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계속 버티다가는 제가 저 자신을 죽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떠나야겠다는 결심이 제 머릿속에서 무르익었습니다. 제 평화를 되찾기 위해 이곳에서 멀리 떠나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교사가 고귀한 직업이라고들 합니다. 길에서는 존경을 받고 학생들은 깍듯이 인사합니다. 하지만 누가 알까요? 그 단정한 옷차림 뒤에 집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제 보금자리에서 무력한 한 여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 후 며칠은 저에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학교에서의 스트레스와 집에서의 정신적 고문이 더해져 저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시험 기간이라 산더미 같은 시험지를 채점해야 했고 공개 수업을 위한 교환도 작성해야 했습니다. 저에게는 조용한 집중의 공간이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퇴근하면 저는 거실의 시끄러운 무리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요란한 웃음소리, 스테인리스 테이블 위로 화투패가 착 하고 부딪히는 소리, 귀를 찢을 듯 크게 틀어놓은 뽕짝 음악 소리가 저를 고문했습니다. 저는 대충 인사를 하고 침실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귀에 솜을 틀어막아도 소용없었습니다. 소음은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제 뇌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글씨가 빽빽한 교환을 바라보았지만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빙빙 돌고 글자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울었고 눈물이 소매를 적셨습니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에 몰두할 수 있었던 평화로운 지난 날들이 그리웠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난장판이 된 시장과 다름없었고 저는 외로운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험지를 채점하고 있는데 방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술에 취해 얼굴이 벌개진 박 여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리 나와봐. 저기 김 사장님이 네가 예쁘다고 총각이었으면 당장 며느리 삼았을 거라고 아쉬워하시네. 이리 와서 어른들한테 술 한 잔 따라드려. 저는 역한 술 냄새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채점해야 해요. 내일 학교에 성적 제출해야 해서요. 죄송해요. 박 여사님은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무슨 장관 납셨네. 교사가 뭐 대수라고. 안 나오면 어른들 무시하는 거야. 저는 단호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그녀의 요란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셨죠? 요즘 것들이 이래요. 글자 좀 배웠다고 시골 사람은 우습게 알아요. 저는 문의 등을 기댄 채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숨이 막히고 출구가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소리치고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싶었지만 교사라는 이성의 저를 억눌렀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잃을 수 없었고 온화하고 모범적인 서연 선생님의 이미지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속은 하루하루 부서져 내리고 있었지만 그 헛된 명예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사람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고 저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오후 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날 저는 감기에 걸려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몸에서는 열이 났습니다. 조퇴를 하고 조금이라도 쉬고 싶다는 희망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것은 익숙한 광경이었습니다. 화투판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 음식 냄새, 땀 냄새가 뒤섞여 구역질이 나는 끔찍한 냄새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침실로 직행해 캐리어에 옷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단 1초도 더 이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쳐버리거나 정말 큰 병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에서 며칠간 연수를 가는데 친정집에서 가는 게 편할 것 같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곧이곧대로 믿으셨습니다. 피곤하지 않냐며 닭죽을 끓여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듣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방을 나와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돈을 세는데 정신이 팔려있던 박 여사님은 제가 캐리어를 끄는 것을 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가? 또 남자 만나러 가냐? 그녀의 악독한 말은 넘치는 물잔의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정에 가요. 어머니는 친구분들이랑 편하게 노세요. 이제 이 집은 어머니 집이니까요. 말을 마치고 저는 캐리어를 끌고 그대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그녀가 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버려,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갈 테면 다신 돌아오지 마.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버릇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자신을 위해 살 길을 찾는 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집을 나갔다는 오명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출퇴근길이 더 멀고 힘들더라도 제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만 있다면 괜찮았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비에 흠뻑 젖은 제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난 저를 보고 엄마는 기겁하며 저를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부둥켜 안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의 품에 안겨 익숙한 옛집의 냄새를 맡으며 저는 비로소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친정집에서의 피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버스를 타거나 차를 몰아 거의 1시간을 달려 학교에 갔습니다. 오후에는 이웃들의 수군거림을 무시하며 묵묵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떠난 첫날 밤 제가 집에 없는 것을 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친정 엄마가 넘어져서 밤에 간호가 필요해 하룻밤 자고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지쳐 있었기에 더 캐묻지 않고 제 말을 믿었습니다. 그는 늘 밤 11시, 12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고 그때는 박 여사님의 화투판도 끝나고 대충 현장이 정리된 후였습니다. 그는 조용한 집에 돌아와 어머니가 주무시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이 평온하다고 착각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가 집에 없자 그가 전화했을 때 저는 엄마가 아직 편찮으셔서 며칠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는 그 말도 믿고 제게 엄마 약이라도 사드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의 무심함에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그는 제 목소리의 이상함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저의 며칠이 일주일 그리고 한 달로 길어지는 이유를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전화해서 투덜거렸습니다. 요즘 내가 없으니까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엄마는 늙으셔서 청소를 깨끗하게 못하시나 봐. 어떻게든 시간 내서 빨리 집에 와서 청소 좀 하고 엄마 밥도 좀 챙겨드려. 나 퇴근하고 오면 배고픈데 먹을 게 없어서 맨날 라면만 먹잖아. 그 말을 듣자 기가 막혔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필요만 생각했고 그저 밥 해주고 시중 들어줄 사람을 원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머나먼 길을 오가며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나 바빠. 엄마가 아직 다 안 나으셔서 못 가. 당신이 알아서 밖에서 사 먹거나 어머니께 해달라고 해. 저는 차갑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너무나 무심하고 우유부단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늘 남자는 큰일을 하고 집안일은 여자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제 입장에서 제가 겪는 억울함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런 무심함이 박 여사님의 횡포를 부추겼고 우리의 결혼 생활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제가 집을 나간 지 한 달째 되던 날 민준 씨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었고 더러운 옷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드럼 세탁기를 쓸 줄 모르거나 혹은 쓰기 싫어했습니다. 그가 제게 전화를 걸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도대체 언제까지 친정에 있을 거야? 집은 돼지우리에 밥도 없어. 너 아내 맞아. 장모님 아프신 것도 정도가 있지. 남편을 이렇게 내팽개쳐도 되는 거야. 저는 교환을 만들다 남편의 어이없는 비난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할 말 다 했어. 저는 억눌린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태도에 민준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너 그 태도 뭐야? 내가 틀린 말 했어. 당신은 틀리지 않았어. 당신은 눈이 멀었을 뿐이야. 저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집을 나가야만 했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해가 떠 있을 때 집에 와서 우리 집이 어떻게 변했는지 본 적 있냐고. 당신은 그저 밤늦게 들어와서 아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줄만 알지.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이 뭐 어쨌다고? 민준 씨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우리 집이 어떤지 알고 싶으면 오늘 저녁에 일찍 퇴근해봐. 밤 12시 말고 저녁 6시에 딱 맞춰서 와보라고. 당신 어머니가 그 집에서 뭘 하고 계신지 똑똑히 봐. 그러고 나서 다시 나한테 전화해. 저는 전화를 끊고 핸드폰 전원까지 꺼버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도박을 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민준 씨가 모든 것을 보고도 어머니를 편들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면 저는 이혼할 것이었습니다. 우유부단한 남편과 괴팍한 시어머니와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기 저편, 민준 씨는 꺼진 핸드폰을 들고 혼란과 의심에 휩싸였습니다. 제 날카로운 말은 그의 뺨을 때리는 찬물 같았고 정신이 번쩍 들게 했습니다. 그가 전혀 모르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의 도전적인 말은 그날 오후 내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무지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왜 저렇게까지 화를 냈을까? 왜 일찍 오라고 했을까? 엄마는 집에서 뭘 하고 계신 걸까? 오후 5시가 되자 민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덮고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조퇴를 했습니다. 그는 퇴근 시간에 인파 속을 뚫고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 주차를 하고 그는 서둘러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12층의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집 근처에서부터 시끄러운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웃음소리, 박수소리, 고함 소리가 뒤섞여 마치 시장 바닥 같았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 문은 잠겨있지 않고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광경에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아늑하고 세련됐던 그의 집 거실이 이제는 소규모 도박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돗자리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화투패와 현금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포함한 대여섯 명의 아주머니들이 다리를 꼬고 앉아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선 자리에 앉아 입에는 예전에는 입에도 대지 않던 담배를 물고 패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탕하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이번 판은 내가 다 먹었네. 딴소리하기 없기야. 자,
돈 내놔 돈. 그녀 주위로는 해바라기 씨 껍질, 음료수 병, 담뱃재가 바닥에 가득했습니다. 방 안은 담배 연기와 땀 냄새로 자욱했고 TV에서는 시끄러운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돈을 잃은 아주머니들의 욕설과 뒤섞여 혼란스러운 소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민준 씨는 제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란 말인가? 저분이 내가 알던 순박하고 희생적이던 우리 엄마란 말인가? 어머니. 민준 씨가 분노와 경악으로 갈라지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외침은 맑은 하늘의 날벼락처럼 울려 퍼졌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돈을 긁어모으던 박 여사님은 일찍 돌아온 아들을 보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입에 물고 있던 담배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민준아, 오늘 웬일로 이렇게 일찍 왔냐? 그녀는 더듬거리며 허둥지둥 화투패와 돈을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를 보고 엉망이 된 집안을 둘러보고 자신을 쳐다보는 낯선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연이가 왜 집을 나갔는지, 왜 그렇게 억울해했는지, 그의 아내는 이 끔찍한 광경을 얼마나 오랫동안 견뎌왔던 걸까요? 불타는 듯한 분노가 그의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범적인 어머니의 모습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깊은 실망감과 그의 아내에 대한 지독한 미안함만이 남았습니다. 민준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지만 그의 분노는 이미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가 존경하던 어머니가 집을 이런 도박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들, 죄송하지만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저희 집에 일이 좀 있습니다. 민준 씨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한 사람을 쏘아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의 도박 친구들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서둘러 돈과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집주인의 단호하고 무서운 태도 앞에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니 민준아, 한창 재밌게 노는데 왜 그래? 박 여사님이 힘없이 말렸지만 민준 씨의 불타는 눈빛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분도 채되지 않아. 소란스럽던 무리는 모두 사라지고 어지럽고 답답한 공간만이 남았습니다. 민준 씨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양쪽으로 거칠게 젖히고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와 집 안가득 배어있던 지독한 담배 냄새를 몰아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보세요. 잠시 당황했던 박 여사님은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옷에 묻은 담뱃재를 털어내며 태연한 척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심해서 그랬다. 너는 맨날 늦게 오고 내 마누라는 집 나가서 소식도 없고 나 혼자 집에 있으려니 적적해서 친구들 불러다 재미로 화투 좀 친 거야. 뭘 그렇게 심각하게 그래. 재미로요? 민준 씨는 비웃으며 바닥에 남은 화투패와 돈을 가리켰습니다. 재미로 치는데 판돈이 몇십만 원씩 오가요. 어머니, 도박이 불법인 거 모르세요? 경찰서에서 와서 어머니 손에 수갑 채워가야 만족하시겠어요? 박 여사님은 입을 삐죽였습니다. 푼돈 갖고 노는 건데 경찰이 뭘 잡아가. 겁주지 마라. 내 돈으로 내가 노는데 네가 왜 아까워해. 민준 씨는 어머니의 억지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머니 맞은편에 앉아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이 집이 아까운 거예요. 여긴 우리 부부의 보금자리이고 제가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 쉬고 싶은 곳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여기가 쓰레기장이랑 뭐가 달라요? 서연이가 뭘 견뎠는지 아세요? 걔는 퇴근하고 와서 어머니 도박 친구들 뒤치다꺼리까지 했어요. 어머니가 걔를 집 나가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태평하게 화투를 치실 수 있으세요? 서연이 얘기가 나오자
박 여사님은 또다시 발끈했습니다. 그래, 내 마누라가 다 일러 바쳤구나. 그럴 줄 알았어. 자기가 못 견디겠으면 나가면 되지. 누가 붙잡았나. 공주처럼 자라서 조금만 힘들면 징징거리는 년. 나도 집에서 청소했어. 오늘만 너무 재밌어서 미처 못했을 뿐이야. 청소요? 민준 씨는 어지러운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쓰레기를 침대 밑에 밀어넣거나 베란다에 버리는 거잖아요. 어머니 제발요. 제가 어머니 모신 건 편안한 노후 보내시라고 한 거지. 제 가정을 이렇게 박살내시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강하게 나오자 박 여사님은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이 마누라. 편들고 나를 잡네. 내가 늙어서 너희들한테 짐이구나. 그래, 나 그냥 시골로 돌아갈란다. 죽든 살든 너희들한테 폐 안 끼치고 살게. 예전 같았으면 민준 씨는 바로 마음이 약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광경을 직접 본 이상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그의 결혼 생활은 정말로 끝장날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평소처럼 어머니를 달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가 찬물을 한 컵 가득 따라 단숨에 마셨습니다.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냉정한 머리가 필요했습니다. 시골 가신다고 협박하실 필요 없어요. 민준 씨가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정말 가고 싶으시면 내일 당장 차편 알아봐서 모셔다 드릴게요. 하지만 어머니도 가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시골집은 이제 텅 비어서 적적하고 어머니는 편찮으실 때마다 누가 돌봐드려요? 박 여사님은 울음을 뚝 그치고 아들을 곁눈질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약점이 외로움과 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시골의 밭을 다 팔고 올라왔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무엇을 먹고 누구에게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민준 씨는 거실로 나와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에 계속 계시고 싶으시면 이 집의 규칙을 존중하셔야 해요. 이 집 주인은 저와 제 아내 서연이에요. 서연이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착하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어머니 비위 맞춰드리려고 밥 해드리고 온갖 시중 다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서연이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물건을 버리고 흉보고 집을 난장판으로 만드셨어요. 서연이를 며느리, 가족으로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하녀로 보셨어요? 나는 그냥 가르치려고 한 거야. 박 여사님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르쳐요? 민준 씨가 말을 잘랐습니다. 도자기 그릇 버리고 독성 있는 플라스틱 그릇 쓰게 하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소중한 원목 식탁을 고물상에 팔아버리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온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가르치는 거냐고요. 어머니, 그건 파괴고 부당한 강요일 뿐이에요. 민준 씨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오늘 제가 서연이한테 전화했을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상황이 계속되면 이혼하겠대요. 어머니, 아들이 이혼하길 바라세요? 제가 평생 혼자 살길 바라세요? 박 여사님은 입을 삐죽였습니다. 이혼하면 하지. 뭐가 무서워. 너 같은 남자가 왜 여자가 없어. 걔 버리면 내가 더 젊고 예쁘고 말 잘 듣는 애로 새로 얻어주면 되지. 민준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구시대적인 시어머니의 권력에 대한 환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강한 수단, 어머니가 가장 신경 쓰는 경제적인 수단을 써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 장가드는 게 쉬운 줄 아세요? 민준 씨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즘 결혼하려면 예단비만 최소 5천만 원이에요. 스튜디오 촬영, 결혼 반지, 예복도 거의 5천만 원 들고요. 하객들 식대랑 예식장 대관료는 못해도 2억은 들어요. 거기다 신혼집 살림 새로 장만하고 신혼여행까지 대충 계산해도
5억은 필요해요. 민준 씨는 5억이라는 숫자가 박 여사님의 머리에 각인되도록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계속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 집에 지금 5억이 어디 있어요? 제 저축은 이 집 사느라 다 썼고 지금도 저랑 서연이가 매달 1,000만 원 넘게 은행 대출 갚고 있어요. 만약 서연이랑 이혼하면 재산을 절반 나눠줘야 해요. 즉, 이 집을 팔아서 절반을 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머니랑 저는 길바닥에 나앉는 거예요. 박 여사님은 입을 떡 벌리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재산 분할이나 대출 같은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이렇게 크고 좋은 집에 사니 부자인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민준 씨가 덧붙였습니다. 요즘 여자들 똑똑해요. 성격 까다롭고 도박 좋아하는 시어머니랑 이렇게 좁은 집에 같이 살려고 하는 여자 없어요.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했다는 소문나면 저한테 시집 올 여자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 제가 평생 독신으로 살아서 우리 집안 대가 끊기길 바라세요? 민준 씨의 현실적이고 냉정한 분석은 박 여사님의 심리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그녀는 돈 쓰는 것을 무서워했고 집을 잃는 것을 무서워했으며 무엇보다 아들이 장가를 못 가 대가 끊기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박 여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서는 기세가 한풀 꺾여 있었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민준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바뀌셔야 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 성격을 알아요. 쉽게 바뀌지 않으시겠죠. 어머니는 저희 부부의 생활 방식과 맞지 않아요. 서연이는 조용한 환경이 필요하고 저는 휴식이 필요하고 어머니는 친구들과 교류가 필요하시죠. 그래서 제가 결정했어요. 민준 씨는 숨을 한번 고르고 집으로 오는 내내 생각했던 결정을 내뱉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위해 바로 옆 동네 빌라에 깨끗한 월세방을 하나 얻어드릴게요. 그곳에는 어르신들도 많고 어머니 동양 친구분들도 많이 살아요. 거기서 따로 사시면 자유롭게 생활하시고 친구분들 초대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아무도 간섭 안 할 거예요. 생활비는 제가 매달 충분히 드릴 거고요. 저녁에 시간 날 때마다 저랑 서연이가 찾아뵙거나 어머니가 이리로 오셔서 같이 식사하면 되고요. 따로 나가 살라는 말에 박 여사님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내가 날 내쫓아 이 어미를 길바닥으로 내쫓겠다는 거야? 나 안 가. 내 아들이랑 같이 살 거야. 내쫓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 사람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민준 씨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계시면 어머니도 불행하고 서연이도 불행하고 중간에 낀 저도 괴로워요. 거기로 가시면 저희랑 가깝기도 하고 친구분들도 있고 자유롭게 사실 수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머니가 동의하지 않으시면 저는 이 집을 팔아서 서연이한테 돈을 나눠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모자는 정말 허름한 월세방에서 살아야 해요. 선택하세요. 아들의 전례 없이 단호한 태도와 너무나 명백한 경제적인 계산 앞에서 박 여사님은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가 말하면 실행하는 성격이라는 것을 알았고 무엇보다 집을 팔고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상상은 그녀를 몸서리치게 만들었습니다. 하룻밤을 고민한 끝에 다음날 아침 박 여사님은 마지못해 민준 씨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방이 깨끗하고 에어컨과 TV가 있어야 하며 시장과 가까워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민준 씨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 씨는 휴가를 내고 어머니의 방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다행히도 두 블록 떨어진 오래된 빌라 단지에 박 여사님의 요구에 딱 맞는 1층 월세방이 있었습니다. 방은 넓고 환했으며 앞에 작은 마당이 있어 이웃들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기에도 좋았습니다.
민준 씨는 계약금을 걸고 청소업체를 불러 깨끗하게 청소하고 새 것처럼 도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드라마를 보실 수 있도록 새 TV도 하나 사드렸습니다. 이틀 후 민준 씨는 용달차를 불러 어머니의 짐을 새 집으로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모아둔 온갖 잡동사니를 단호하게 처분했습니다. 낡은 마대자루와 소쿠리들은 그의 설득에 어머니가 포기하고 고물상에 팔았습니다. 그는 꼭 필요한 살림과 옷가지만을 옮겼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자 박 여사님은 새 방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불만이 가득했지만 이웃 아주머니들이 찾아와 인사를 하고 저녁에 같이 운동하러 가자고 하자 그녀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주인이었고 누구의 눈치도 간섭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안했습니다. 어머니 문제를 해결한 민준 씨는 전문 청소 업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원목 마루를 닦고 커튼을 세탁하고 담배 냄새를 제거하여 아파트 본래의 깨끗하고 향기로운 모습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차가운 스테인리스 테이블도 즉시 처분했습니다. 대신 그는 서연이가 좋아했던 것과 똑같은 새로운 원목 식탁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그는 서연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미꽃을 한 다발 사서 크리스털 화병에 꽂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집은 여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토요일 오후 민준 씨는 차를 몰아 친정으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는 미리 전화하지 않고 저를 놀라게 해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가 대문 앞에 나타났을 때 저는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잠을 못 자 눈 밑이 쫄했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사랑과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준 씨는 차를 세우고 제 부모님 앞으로 걸어가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서연이를 잘 보살피지 못해서 속상하게 만들어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제 잘못을 모두 깨달았습니다. 오늘 서연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다시는 서연이가 속상한 일 겪지 않도록 약속드립니다. 제 부모님은 사리분별이 밝은 분들이라 사위의 진심 어린 사과에 노여움을 푸셨습니다. 엄마는 젊은 부부가 싸우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잘못을 알고 고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잘 보듬어주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민준 씨는 제게로 와 떨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 가자. 서연아, 집 이제 깨끗해졌어. 담배 연기도 시끄러운 소리도 더는 없어. 어머니는 따로 사실 수 있도록 다 마련해드렸어. 어머니도 만족해 하셨고 이제 우리 집은 온전히 우리 거야. 저는 민준 씨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고 그 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의 억울함은 눈 녹듯 사라지고 사랑과 감동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가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우리의 행복을 지키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눈물을 머금고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게요. 하지만 약속해요. 한 번만 더 약속을 어기면 다신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맹세할게. 민준 씨가 손을 들어 맹세하는 신호를 하자 온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원한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허리를 꽉 껴안고 익숙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파트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온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은은한 레몬그라스 향기, 반짝이는 마루, 그리고 무엇보다 부엌 한가운데 놓인 새로운 원목 식탁. 저는 달려가 식탁 표면을 쓰다듬었고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가 뒤에서 저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걸 환영해 여보. 우리의 결혼 생활은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주말마다 우리 부부는
어머니를 찾아뵙고 과일과 간식을 사다 드렸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안해진 박 여사님은 며느리를 만나는 것도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고 부드러워졌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지만 그 물리적 거리는 관계를 지키는 데 필요한 사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적절한 거리, 두기가 갈라진 틈을 메우는 가장 좋은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게는 제 말을 들어주고 진정한 의미에서 저를 지켜주는 남편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